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관제인 보고서 일부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걸 바탕으로 한 개인의 파산 사건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론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또 관련된 회사 이름 같은 건 저희가 다 비실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이 문서를 통해서 뭐랄까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파산까지 이어지는지 또 실제 재산이나 채무는 어떻고 법적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좀 사실 그대로 보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사건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채무자,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보니까 1967년생 남성분이시고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네요. 네, 파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보니까 2010년에 친형이랑 같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세우셨어요. 운영을 하다가 경쟁이 좀 심해졌나 봐요. 그래서 2015년에 결국 문을 닫게 됐고요. 아, 5년 정도 운영하신 거네요. 네, 그 이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건강 문제가 고혈압에 목 디스크, 무릎 관절 손상까지 이게 겹치면서 근로 능력을 거의 잃게 되셨다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사실 사업 실패라는 경제적 타격도 큰데 거기에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면 이건 개인이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빚을 갚을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막막했겠네요, 정말. 그리고 보고서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거 상황이에요. 주거 상황이요? 네. 서류상으로는 2016년부터 그냥 지인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해놓은 상태고요. 실제로는 이혼한 전 배우자분이 살고 계신 임대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서류랑 실제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유심히 봅니다. 혹시 다른 데 재산을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실제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주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질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주소만 보는 게 아니네요. 실제 생활 모습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의 현재 빚이랑 재산은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채무 내용을 보니까요. 총액이 한 6,7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6,700만 원? 네, 대부분이 파산 채권인데 이게 약 6,689만 원 정도 되고요. 주로 2013년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라고 해요. 사업 자금으로도 쓰고 기존 빚 갚는 데도 쓰고 그렇게 사용됐다고 하고요.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 빌린 돈이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재단 채권이라는 게 한 46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건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이라고 하네요. 아, 네. 재단 채권은 보통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이 좀 공익적인 성격의 채무인데요. 파산 절차가 진행돼도 다른 일반 빚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줘야 하는 돈입니다. 아하, 우선순위가 높은 빚이군요. 그럼 가진 재산은 어떤가요? 이것도 채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있겠죠. 네. 신고된 걸 보면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예상 해약 환급금이 총 1,591만 원 정도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에 한 864만 원, 하나생명에 727만 원 정도요. 보험 환급금이 꽤 있네요. 1,500만 원 넘게? 네. 그리고 예금이 한 12만 9천 원 정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전부인데 다 본인이 일해서 번 돈으로 형성된 재산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근로소득으로 모은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산들을 파산관제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어떻게 됐나요? 우선 예금 12만 9천 원은요. 이게 압류금지 채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봤어요. 압류금지 채권이요? 네.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압류할 수 없는 돈의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6개월치 최저 생계비 정도를 생각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1,2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아, 훨씬 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290만 원은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니까 이건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현금화하는 거. 그걸 환가라고 하는데 그 환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죠.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줘야 하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최소 생계비는 건드리지 않는 거네요. 그럼 액수가 더 큰 보험 해약 환급금, 이거 1,591만 원은 어떻게 됐나요? 이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네.
보고서를 보면 파산관제인이 이 환급금 1,591만 원 전액을 다 회수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채무자랑 협의를 했다고 나와요. 협의를요? 네, 협의해서 1,000만 원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내도록 이걸 임의환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591만 원 정도는 안 내도 되게 된 건가요? 법적으로는 다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법적으로만 따지면 전액 환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1,000만 원으로 정했을까요? 글쎄요, 보고서에 명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추정을 해보자면 여러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절차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거나 아, 혹은 보험을 실제로 해약하고 그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쵸. 그런 시간이나 비용, 분쟁 가능성 같은 걸 다 따져봤을 때 그냥 채무자랑 합의해서 1,000만 원이라도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받아내는 게 전체 절차를 위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군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확실하게 배당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파산조사라는 게 그냥 법대로만 딱딱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조율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파산관제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요. 그렇군요. 법의 틀 안에서도 이런 유연성이 발휘되는군요. 그럼 현재 이 사건의 법적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보니까요. 2024년 8월에 파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곧 선고가 나겠네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첫 번째 채권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제인은 그 채권 조사를 위해서 법원에 기일을 좀 잡아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군요. 그리고 채무자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은 특별한 게 없다고 조사됐고요. 아버님은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하죠. 혹시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그럼 파산관제인의 종합적인 의견은 어떤가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나요? 관제인 의견을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 환급금 1,000만 원 임의환가 약정한 사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상속 재산은 없었다는 사실, 이런 조사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 그걸 면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면책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은 아직 보류 상태예요. 보류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건가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채권자 집회 같은 절차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혹시 면책을 허가해주면 안 되는 사유, 예를 들어 재산을 숨겼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마지막까지 좀 더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군요. 오늘 이 보고서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정말 한 개인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리고 법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지 그 현실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건 되게 엄격할 것 같은 법 절차 속에서도 채무자의 사정을 봐가면서 관제인이랑 이렇게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파산이라는 게 그냥 빚을 다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고 현금화해서 그걸 채권자들한테 가능한 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과정이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법 규정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법과 현실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거, 그게 파산관제인이나 법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점을 찾는 역할. 중요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 사건에서 채무자는 파산관제인이랑 협의해서 보험 해약 환급금 중에 1,000만 원만 내기로 약속했어요. 법적으로는 어쩌면 전액 다 환수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이런 임의환과 약정이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단순히 법조항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 파산 절차 안에 숨어있는 협상과 조정에는 과연 어떤 현실적인 배경과 요인들이 작용하는 걸까?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